안녕하세요. 이동진의 파이아키아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파이아키아 스페셜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그때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거나 저희가 다루고 싶은 게 있을 때 특별 영상 형식으로 앞으로도 만들려고 합니다. 네, 바로 미나리 때문인데요. 요즘 사실은 미나리에 대한 굉장히 큰 관심들이 있고 또 아카데미 또 그걸 떠나서 영화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큰 상황이라서 미나리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특별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미나리를 보고 나면 뭐가 궁금할까? 오늘은 사실은 제가 영화평론가지만 평론가 입장에서 이런 이 미나리를 해설할 것은 아니고요. 또 영화당이라는 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서 한두 달 후에 미나리는 자세히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 미나리랑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지식들, 정보들 혹은 예측할 수 있는 것들 혹은 궁금한 것들 이런 걸 모아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서 미나리를 훨씬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러면서 스포일러는 얘기하지 않는 그런 방송으로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나리 이게 궁금해요. 10가지 저희가 만들어 왔고요. 하나씩 넘겨보면서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나리는 한국 영화인가? 미국 영화인가? 여기서부터 가장 많은 또 이 사람들이 이야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미나리는 미국 영화입니다. 근데 한국 영화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극에서 사용하는 말이 거의 대부분 한국어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하는 분들이 한국 사람이거나 한국계이거나 이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영화에선 사실은 국적이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어떤 한 영화의 국적이 뭘까? 이게 미국 영화다, 이게 영국 영화다 라고 할 때 기준이 뭘까라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영화의 제작사의 국적을 가지고 영화의 국적을 따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것으로 본다면 미나리라는 영화를 제작한 곳은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브래드 피트가 하고 있는 플랜 B라는 그런 제작사죠. 플랜 B는 브래드 피트가 하고 있기도 하고 또 당연히 미국 제작사죠. 이 영화에 투자한 회사라든지 또 이제 배급한 그런 경우들까지 따지게 되는데, 배급사는 또 이제 A24라는 곳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기생충을 배급했었던 미국에서의 경우에. 어찌됐건 이 영화는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 또 영화를 만든 사실상의 두 명의 주축이 있습니다. 한 명은 정의삭 감독인데, 우리는 정의삭 감독이라고 부르지만 정의삭 감독 자체가 한국계 미국인이죠. 국적은 미국인인데 다만 이제 부모님들이 한국에서 오셨던 그런 이민 2세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스티븐 연도 비슷합니다. 스티븐 연도 한국계 미국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영화는 철저히 미국 영화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은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이전에 골든글러브 얼마 전에 있었던 시상식장에서 굉장히 문제가 있었었죠. 이 영화가 외국어 영화상을 받았는데 규정대로 따르면 맞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골든글러브의 규정에 따르면 영화에서 사용되는 언어의 한 50% 이상이 영어가 아닐 경우엔 외국어 영화상에 넣는다라는 규정이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어 영화상이다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외국 영화다라는 개념하고 섞어 쓰는 경우도 있고, 또 골든글러브의 경우에 이전에 타란티노가 만들었던 바스터즈라는 영화가 있어요. 근데 그 바스터즈라는 영화는 사실은 영어의 극중 사용 비율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든글러브에서 작품상 후보에 오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아서, 아니 백인이 나오면 미국 영화고 똑같이 미국 사람들이 등장해도 아시아계가 나오면 미국 영화가 아니란 말이냐, 그래서 이것이 인종차별 논란까지 있었던 게 바로 골든글러브였었죠. 자, 어쨌건 영화의 국적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국적 따지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영화의 지금 제작사가 어디냐, 참여한 사람들이 누구냐, 또 현대에서는 점점 더 그 영화의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따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들이 한국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만들면 한국 영화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있어요. 네, 바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그 견해들을 총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기생충이 한국 영화냐? 당연히 한국 영화죠. 그럼 옥자는 어떻게 되느냐? 옥자는 미국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를 투자를 하고 제작을 하는 곳이 미국 측에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오히려 한국어가 거의 나오지 않는 설국열차는 한국 영화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제작사들이 한국에서 주축이 되어서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그 영화에 참여한 배우가 한국 사람이냐 혹은 감독이 누구냐로 영화의 국적을 정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아카데미 수상 가능성은 요즘 신문이나 방송 보시면 다들 이거 굉장히 많이 논의를 하고 있죠. 아카데미를 예측할 때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분들이 크게 관심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그 배우 조합들이 있죠. 배우 조합이 있고 프로듀서 조합이 있고 이런 식으로 감독 조합이 있는데, 이 조합마다 대략 아카데미상이 이루어지기 한 달쯤 전 그 사이에서 조합상들을 발표를 해요.
근데 이 조합장들이 아카데미랑 굉장히 비슷한 연관성을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투표하는 사람이 같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골든글러브라는 게 이름이 워낙 유명하니까 골든글러브에서 받으면 아카데미에서 받을 확률이 높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골든글러브는 아카데미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그렇게까지 중요한 영화상이 아니고요. 또 골든글러브 상을 누가 주느냐 하면 할리우드 외신기자협회에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상을 주는 그 주체 자체도 다르죠. 바로 그런 이유가 있고, 마지막 한 가지는 골든글러브는 부문이 두 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드라마 부문이 있고 뮤지컬 코미디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양쪽에 나무주연상이라고 하더라도 두 명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실은 골든글러브를 보고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러면 너는 어떻게 예측하느냐, 이렇게 또 물어보실 텐데, 뭐 이것이 성지가 될지 아니면 망신이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예측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런 질문을 주셨으니까. 제 생각에 아카데미 수상을 일단 먼저 노미네이션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아주 적게 노미네이션 되면 2개, 많이 노미네이션 되면 6개 정도 노미네이션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후보가 될 확률이 가장 높은 2개는 제가 볼 땐 작품상 그리고 여우조연상입니다. 여우조연상은 지금 굉장히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 윤여정 씨가 후보로 올라 있죠. 윤여정 씨는 거의 여우조연상 후보에 오를 것 같아요. 당연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작품상 후보에도 거의 오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카데미에서 다른 부문들은 후보가 5 정도이지 않습니까? 작품이거나 사람이거나. 근데 작품상은 지난 몇 년간 8편에서 10편 정도를 후보로 잡고 있거든요. 미나리는 현재 논의되는 정도로 봐서는 탑 1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간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작품상 후보에 들어갈 확률이 높고요. 작년이 좀 약간 코로나 때문에 특수한 해였기 때문에 올해는 10편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아카데미 후보 자체가. 아무리 적어도 뭐 8편, 9편쯤 되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에는 거의 들어갈 것이다, 예측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확률이 높은 2가지는 나무주연상 그리고 감독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둘 다 후보에 올라갈 확률이 올라가지 않을 확률보다 높은 것 같아요. 나무주연상 후보는 이제 스티븐 연이고요. 그리고 감독상 후보는 정의삭 감독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 4개는 제가 볼 땐 후보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상대적으로 후보에 될 확률이 적지만 될 가능성이 그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한 2가지가 또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각본상 후보입니다. 각본상은 사실은 얼마 전에 이 각본을 쓰는 사람들끼리 그 각본상을 주기 위한 후보를 5명을 발표한 그런 그 조합상이 있었는데 상 자체는 발표가 안 됐고요. 그 최종 엔트리에 미나리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 예측으로는 꽤 높은 확률로 각본상도 될 확률이 있다, 후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의외로 주제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영화의 마지막에 보면 노래를 직접 이 영화의 여자 주인공인 한예리 씨가 부르지 않습니까? 레인송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속삭이는 마음 어우러지네. 이 노래가 지금 쇼트리스트에 들어가 있어요. 쇼트리스트라는 것은 말하자면 1차 후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여기서 한 번 더 넘으면 후보까지 들어가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각본상, 주제가상은 조금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은 어떨 것이냐라고 보면, 네, 글쎄요, 이건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작년에도 이제 기생충 분위기가 굉장히 끝부분에 달라졌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제가 볼 땐 여우조연상 탈 것 같습니다. 굳이 얘기하면 저는 탄다에 거는 것 같고요. 작품상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이제 냉철하게 이제 제 기준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도 이제 봐야 되는데, 어찌됐건 가장 중요한, 현재 가장 확률이 높은 작품상과 여우조연상은 저로서는 그렇게 보이고요. 나머지 부분들도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함께 시청해 주시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자, 이제 3번째 궁금증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기가 좋은가 나쁜가는 상대적으로 연출이 좋은가 나쁜가 보다 훨씬 더 주관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오버 연기가 누군가한테는 마음을 치는 연기가 될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견해를 말씀드린다면 저는 이 영화의 연기가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일단 윤여정 씨가 가장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사실은 우리가 좋아하는 윤여정 씨의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영화에서 본다면 이제 화투를 칠 때 무슨 지랄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봐라. 아이고 지랄 가만. 옌병. 그런 거 자체가 굉장히 웃긴데, 뭐 지금 삑 아마 처리하실 것 같은데, 그거를 포함해서 이제 무슨 7살짜리한테 화투를 가리키냐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일찍 배워야지 빨리 나머지 놈들 이겨먹지라고 이제 가르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극 중에서 앨런 김이 연기하는 꼬마 데이빗이 할머니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데, 바로 할머니 같지 않다는 것 자체가 이 캐릭터와 이 연기가 얼마나 입체적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굉장히 사랑했던 윤여정이라는 큰 배우가 외국에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라는 걸 받는 걸 보는 그런 즐거움이 굉장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 저분들은 이재민이 여태까지 몰랐지 뭐 이런 느낌도 들어요. 스티븐 연이 남우주연상 후보에 오를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 영화에 대해서 스티븐 연의 연기를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한국에서도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스티븐 연이 굉장히 뛰어난 연기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합니다. 버닝에서도 사실 연기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 영화에서도 그렇다고 치는데 사실 버닝하고 이 영화를 나란히 보시면 이 사이가 몇 년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한국어 능력도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본인이 굉장히 노력하신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주차장에서 아내와 다툴 때의 모습이라든지 사실은 가족도 사랑하고 아내도 사랑하지만 이 남자는 장남 컴플렉스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약간 답정너 같은 사람인 거죠. 그런 데서 오는 어떤 그 괴리를 표현하는 연기 같은 것이 굉장히 훌륭한 그런 좋은 연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예리 씨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저는 상대적으로 이제 이 영화에서 한예리 씨 연기가 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 영화에서 가장 뛰어난 연기자 중에 한 명이 한예리 씨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고요. 한예리 씨가 극 중에서 이제 드디어 엄마가 오지 않습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그 트레일러 집안에서 엄마를 만나면서 울먹울먹 하면서 포옹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을 보면 저 상황에서 저 연기를 하는 사람은 전 세계에서 한예리 씨가 1등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뛰어난 탁월한 연기를 하고 있고 이 영화에서 2번 울음이 터질 때 어떤 특수한 제스처를 합니다. 이게 왼손으로 눈을 이렇게 가려요. 우는 것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이 가리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이 남편하고 수도 없이 싸웠거든요. 저 남자가 나를 울게 만들었는데 이 상황에서 눈물을 보이기 싫죠. 왜냐하면 보여봤자 허무하기도 하고 그 남자한테 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아무리 남편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너무 기가 막히니까 세상을 내 눈앞에서 가리고 싶기도 하겠죠. 어쨌건 이런 제스처까지 기본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요. 고춧가루 주니까 막 고춧가루 막 찍어 먹고 막 이러잖아. 이런 식의 연기라든지 이 영화 속에서 어떤 감정적인 부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한예린 씨가 끌고 간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는 한예리 씨가 인지도가 전혀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아쉽게도 여우주연상 후보에는 오르지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 것이죠. 연기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꼬마 앨런 김의 연기까지 있죠. 네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칸소 어디 있는 동네야? 뭐 이런 건데 사실 미국인들도 아칸소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주가 50개 주쯤 되다 보니까 뭐 아칸소라든지 뭐 아이오와라든지 뭐 와이오밍이라든지 이런 주는 정확히 어디 있는지 미국인들 자신들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약간 벽지에 가까운 곳인데 미국은 주마다 이름들이 별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뉴욕주 그러면 엠파이어 스테이트라고 하죠.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에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는 별명이 골든 스테이트입니다. 이런 식으로 별칭들이 다 있는데 아칸소의 별칭이 뭐냐? 더 내추럴 스테이트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 자체가 굉장히 자연적인 동네 주다라는 말 자체가 얼마나 시골인지를 사실 보여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칸소를 찾아보시게 되면 텍사스의 그러니까 동북쪽에 있는 주죠. 그러면서 루이지애나 바로 위쪽에 있는데 그러니까 남부이기도 하고 중부이기도 한 그런 어떤 지역이 한 가운데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지역이 사실 약간 산악지역 끝부분하고 겹쳐 있어요. 미국에서 산맥이 큰 게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로키 산맥이 있고 에팔레치아 산맥이 있는데 에팔레치아 산맥 남쪽 부분이에요. 근데 이 지역을 미국에서도 벽지 중에 벽지라고 해서 흔히 오자크라는 말로 부르거든요. 근데 오자크가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아칸소가 있고 바로 위에 미주리가 있는데 그리고 이쪽에는 오클라호마가 있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3, 4개 주에 겹쳐져 있는 그런 산악지역, 고원지역을 오자크라고 하는데 그 오자크가 굉장히 시골스럽다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 오자크에 사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이 영화에도 등장하는 힐빌리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근처를 이제 힐빌리라는 말로 지칭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시골뜨기의 대명사 같은 부분이 있을 정도로 그만큼 시골인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사실 한국 사람 제가 찾아보니까 교민이 지금도 4,000명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국 교민이 미국에 대략 한 180만 명, 190만 명 이 정도 있다고 추산하거든요. 근데 겨우 4,000명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긴 교민도 굉장히 적다는 얘기죠. 그런 곳에 제이콥 부부가 갔으니까 그 상황이 어땠겠는가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겠죠. 이 아칸소라고 우리가 이제 발음을 하고 그게 실제로 맞는 발음이지만 스펠링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캔사스주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AR이 붙은 거예요. 실제로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인디안 종족에서 가져온 이름인데 근데 아칸사스라고 하지 않고 아칸소라고 한단 말입니다. 왜 그럴까? 끝에가 SAS로 끝나는데 프랑스어 발음이라서 그런 건데요.
이 역사적으로 보시게 되면 미국 땅이 팽창할 때 미국 땅이 전부 다 영국 식민지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부 쪽은 영국 식민지였지만 약간 남부와 중부 쪽 이쪽은 프랑스 식민지였었거든요, 주로. 그런 상황에서 나폴레옹이 이 땅을 19세기 초에 미국 쪽에 팔았지 않습니까? 당시에 이제 나폴레옹이 전쟁을 일으키고 유럽을 상대로 싸움을 하고 있을 때 군비도 부족하고 돈도 부족하고 막 이런 상황에서 IT에서 폭동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자기가 먼저 미국 측에 제안을 해서 루이지애나 땅을 팔겠다라고 제안을 해서 미국은 이게 웬 떡이냐 해가지고 그 땅을 사게 돼서 미국 영토가 2배 이상으로 확장됐어요. 그게 이제 19세기 초반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국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루이지애나 땅 매입 사건이라고 말하는데 이때 루이지애나는 지금 루이지애나보다 훨씬 큰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칸소도 포함해서 미국 영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이 루이지애나, 다시 말하면 프랑스가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거든요. 루이지애나라는 이름 자체도 루이 14세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루이 14세에 당시 프랑스 왕의 이름을 붙였을 정도로 이 땅이 프랑스랑 관련이 있었던 곳인데 바로 그런 어떤 유래가 있다 보니까 아칸사스라고 발음하지 않고 아칸소라고 발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5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실화인가? 이건 뭐 제가 알 수가 없죠. 근데 감독님이나 이제 특히 이제 정의삭 감독이 여기에 대해서 말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당 부분이 실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까지 실화냐? 첫 번째로 부모님이 한국을 떠나서 이민 간 시기가 영화에서 그려진 거랑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영화 속에서 그 데이빗이 태어난 해가 아마도 1978년으로 설정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해는 정의삭 감독이 미국에서 태어난 해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랑 겹치는 것이 실제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우니까, 왜냐하면 부모님이 실제로 둘 다 병아리 간별사였다고 해요.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한국에서 할머니가 오시게 되죠. 외할머니가. 근데 그 외할머니가 미나리를 갖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도 영화랑 똑같은 설정이 되는 것이고요. 이 영화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있지 않습니까? 혹은 사람이 실수로 해서 일어나는 어떤 재해들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재해들이 전부 다 가뭄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간에 실제로 이 가족한테 있었던 사건이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미나리를 키우셔서 미나리가 진짜 잘 자랐던 기억이 어린 시절에도 있었는데, 근데 미나리를 키우는 곳에 자기가 따라 놀러 갔다가 어린 이 정의삭 감독이 뱀이 나오는 걸 봤대요. 그래서 뱀이 나오는 걸 봐서 무서워서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할머니가 만류하셨다는 거죠. 그 장면도 역시 미나리의 중요한 장면으로 고스란히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 영화를 보면 이 아칸소 주에 처음 도착을 해가지고 어머니가 그 트레일러 집을 보고 황당해서 기막혀하는 장면이라든지, 아버지가 그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자랑하는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 어린 시절의 기억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영화의 상당 부분이 다 실제에서 왔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이고요. 왜냐하면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냐면 정의삭 감독의 말에 따르면 자기가 어린 시절의 기억을 한 80가지를 기억해냈대요. 에피소드를, 떠오르는 기억들을 쫙 기억해낸 다음에 그것을 하나의 어떤 드라마 타이즈를 해서 이야기로, 굴곡진 이야기로 만들어 놓는 방식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의삭 감독의 어린 시절하고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 등장하는 데이빗이 반드시 정의삭이냐? 혹은 극중에 등장하는 그 부모가 실제로 정의삭 감독의 부모인가? 그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많은 자전적인 소설이 그렇고 영화들이 그렇듯이 그것이 거기에서 토대를 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사람인 것은 아닌 거고요. 당연히 영화를 통해서 재창조된 그런 것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후반전입니다. 더욱더 힘내서 그 사이에 판넬을 갈았고요. 6번부터 10번째까지 나머지 5개의 궁금증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콥과 모니카는 이전에 어떻게 살았을까라는 건데,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이 두 부부가 얼마나 파란만장한 그런 이민사를 갖고 있겠어요. 근데 영화에서 세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근데 영화에 약간의 단서들을 가지고 추측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추측해 보겠다. 감독님이 말한 게 아니라 그냥 제 추측일 뿐이니까 약간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이콥과 모니카가 영화에서 보시게 되면 연애하던 시절에 두 사람이 누가 노래 시키면 사랑해라는 노래를 정말 눈에서 꿀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불렀다라는 얘기를 할머니가 증언을 합니다. 저건 니들이 좋아하던 노래잖아. 저 노래가요? 응? 근데 이 노래가 뭔가 하면 많은 분들이, 특히 이제 어르신분들이 잘 아시는 사랑해라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라나의 로스포예요. 70년대에는 정말 서정적인 시대여서 우리나라 가요계에는 무슨 그 듀오 이름이 뚜아에모아라든지 라나이 로스포라든지 이런 식의 유럽에서 온 그 언어들을 가지고 이름들을 만들었어요. 뚜아에모아는 뭐 너와 나란 뜻일 거고, 라나이 로스포라는 그룹의 이름은 그 재미있게도 이탈리아어로
두꺼비와 개구리라는 뜻입니다. 혼성듀오였는데 그들의 최고 히트곡이 바로 이 유명한 사랑해죠. 사랑해는 1971년도의 히트곡이에요. 그해 나온 곡입니다. 자, 이제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보면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여주인공인 모니카 입장에서 본다면 아버지가 한국 전쟁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추측컨대 모니카는 40년대 후반생일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49년, 48년 이때쯤에 태어났겠죠. 그러다가 영화에서 보면 대략 한 20살쯤 됐을 때 이 모니카 집안은 서울에서 살았다고 그랬어요. 영화에서 보면. 그리고 이 상대방인 데이빗은 시골 출신으로 컴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시골에서 살았던 데이빗이 서울로 상경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과정에서 직업을 얻고 뭐 이러면서 서울에서 살다가 만난 사람이 아마도 모니카였겠죠. 그 두 사람이 사랑을 60년대 말이나 아마도 70년대 초반에 사랑을 했을 거고 한 71년쯤이면 두 사람이 뜨겁게 사랑하다가 72년에서 73년에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결혼을 한 직후에도 이민을 바로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딸인 애는 태어나는 걸 할머니가 봤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애는 추측컨대 75년 이때쯤 태어난 것으로 보이고요. 애니 태어난 직후 그리고 나서 데이빗은 태어나지 않은 그 사이에 이민을 간 거죠. 대략 시기적으로는 75년에서 76년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에 도착해서 낳은 둘째가 데이빗입니다. 데이빗은 78년도로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7살이라고 그랬거든요. 데이빗이. 그러니까 영화에서의 시점은 1984년에서 1985년도입니다. 실제로 영화에서 그 뉴스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레이건 시대이지 않습니까? 레이건이 대통령 시대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사실은 이게 한국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 간 이민사하고 고스란히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추측들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 초반에 이제 부부 싸움을 할 때 굉장히 그 싸움을 하게 되는 양 두 사람 사이에서 맺힌 어떤 매듭 같은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병아리 감별사로 이 남편이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것으로 영화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병아리 감별사가 생각보다 보수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럼 보수가 높은 상황에서 돈을 벌었을 텐데 지금 그 돈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트레일러 집을 얻을 정도로. 그 돈이 다 어디 갔을까? 남편이 자기 동생들을 부양하는데 그 돈을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한국에 있는 뭐라고 그럴까요? 자기 동생들이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있으니까 돈을 붙였겠죠. 그 돈을 계속 아마도 붙이는 과정에서 부인 몰래 했거나 아니면 부인한테 허락을 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쪽을 우선적으로 붙이다 보니까 정작 자기 아들인 데이빗이 심장 때문에 굉장히 아픈 상황인데 적절한 치료를 못 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한으로 남아있었던 것 같고 아빠 입장에서는 또 자기의 어떤 장남으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했었을 테니까 둘 사이에서 그런 큰 충돌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은 처음부터 사이가 안 좋고 계속 싸움을 했던 것으로 영화에서 추측이 되죠. 자, 이제 7번째입니다. 네, 왜 병아리 감별사 일을 할까라는 것인데 이것도 실제로 감독의 부모들이 병아리 감별사를 하셨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이게 이제 그야말로 한 개인의 역사가 한 나라의 역사, 한 민족의 역사하고 고스란히 겹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것을 왜 하는가라고 보면 극 중에 초반에 잠깐 나오는데 이제 우리가 닭을 키우는 용도가 두 가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닭의 고기를 먹으려고, 치킨을 먹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닭의 알, 계란 때문에 먹는 것인데 이 두 가지 모두에서 수컷이 암컷보다 훨씬 더 불리하다는 거예요. 암컷은 계란을 낳지만 수컷은 당연히 못 낳죠. 그 다음에 고기의 입장에서도 본다면 똑같은 사료를 줘도 암컷이 훨씬 더 빨리 큰데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사료값이 수컷 입장에서 훨씬 많이 들어가서 이 병아리를 부화시켜가지고 계란에서 탄생시켜서 그 다음에 닭으로 키우는 과정에서 수컷은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병아리가 태어났을 때 수컷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암컷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병아리를 감별하게 되는데 병아리를 감별해서 이 병아리 단계에서 빨리 감별할수록 좋죠. 왜냐하면 하루 이틀이라도 덜 먹이게 되니까. 그리고 또 감별해내는 순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병아리 감별은 태어난 지 하루 정도 지났을 때 한대요. 걔가 계란에서 막 태어난 병아리가 있는데 이게 수병아리인지 암병아리인지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무슨 성징 같은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흔히 여기 제가 잠깐 갔다 오면 안 될까요? 네. 여기 있네. 그러고 보니 우연히도 네,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 소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얼른 갖고 왔는데요. 이게 수탉이죠. 이게 암탉이죠. 물론 단순히 이제 암탉이라고 해서 벼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건 이렇게 크고 나면 암탉, 수탉을 구분할 수 있는데 병아리 단계에서는 당연히 어렵겠죠. 그걸 어떻게 하게 되냐면 병아리를 태어난 지 하루밖에 안 된 병아리를 항문 부위를 손으로 이제 열죠. 개장이라고 하는데 그 장을 열어서 안에 생식돌기를 미세하게 만져보거나 눈으로 봐서 그게 수평아리인지 암평아리인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주 짧은 몇 초 안에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병아리 감별사라는 직업으로서 이렇게 한국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게 60년대 말부터 70년대 넘어가서라는 거죠. 7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민 열풍이 일어나게 되는데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일에도 광부라든지 또는 간호사분들이 외화를 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 두 부류 말고 독일에도 실제로 병아리 감별사들이 굉장히 많이 갔다고 하고요. 70년대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갈 때 뭔가 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미국에서 그 험난한 이민 생활을 개척할 텐데 그럴 때 많이 배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병아리 감별이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 병아리 감별 학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고요. 제일 큰 학원 이름이 뭐더라? 한미 병아리 감별 학원이에요. 이름 자체가. 거기에 한미라는 말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미국으로 갈 때 병아리 감별을 배워간다는 뜻이죠. 아마 이 두 사람도 그랬을 겁니다. 제이컵이라든지 그리고 모니카도 이런 것들 배워서 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훨씬 더 제이컵이 먼저 배웠던 것 같죠. 그래서 이제 병아리 감별사로 미국을 간 것 같습니다. 이런 병아리 감별 일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끔찍한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은 뭐 치킨을 먹는 것 자체가 뭐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암병아리, 수병아리를 나누게 될 때 그러면 암컷만 키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수병아리들은 어떻게 될까? 바로 그 즉시 분쇄기에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아서 죽인다는 건데 그러니까 얘네들은 태어난 지 하루 만에 수컷이라는 게 발견되는 순간 죽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그렇게 갈아서 죽이는 수평아리가 70억 마리랍니다. 추산하건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끔찍한 일들이 되죠. 가장 최근의 사례를 보면 독일에서 이렇게 분쇄기로 죽이는 것 자체를 금지했어요. 금지한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 기술은 계란 단계에서 수컷인지 암컷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술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어찌됐건 이런 어떤 동물들과 관련된 굉장히 끔찍한 부분들도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규제하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스위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데서 점점점 생겨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병아리 감별사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이민자에게 적합하다고 하고요. 전 세계 병아리 감별사의 60%가 한국 사람이랍니다. 한국 사람이 병아리 감별을 굉장히 잘한다는 건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기본적으로 손이 좀 약간 가늘어야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중력이 굉장히 좋아야 되고 당연히 시력이 좋아야 되고 끈기가 있어야 되고 손이 거칠지가 않아야 된다는 건데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특화된 부분이 좀 약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찌됐건 이런 과정 때문에 병아리 감별이 이민의 역사랑 밀착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게 미나리에도 등장하는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병아리들은 가셨고요. 부부 사이가 초반부터 심상치 않던데 네,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게 되죠. 이 영화의 첫 장면 연출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하는데 첫 장면만 봐도 이 부부가 미국에 이민 온 후 어떻게 됐는지가 다 그려지는 것 같아요. 일단 영화의 첫 장면은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머나먼 아칸소까지 가게 되는 건데 그 여정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차 안에 탄 데이빗의 시선으로 어머니가 얼마나 허둥대고 당황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첫 장면에서 그 이동 과정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안 보여줘요. 데이빗은 앞에서 이제 약간 리드하는, 아버지는 길을 알고 있으니까 차를 타고 가고 있고 트럭을 몰고 있죠. 그 뒤를 이제 엄마의 차가 따라가고 있는데 이 중간에 사실은 연출적으로 본다면 앞차를 모는 게 아버지, 다시 말하면 남편이기 때문에 운전하는 모습을 인서트해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근데 영화는 그걸 철저히 배격합니다. 첫 장면은 끝까지 이 뒤에 따라가는 차만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도착을 하게 되면 처음 차에서 내리면서 제이콥이 처음으로 스티븐 연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내리자마자 이 엄마인 모니카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어쨌건 그 트레일러로 올라가게 되는데 트레일러 턱이 높잖아요. 높으니까 위에 있던 그 스티븐 연이 손을 내밀어 주는데 그 손을 뿌리치죠. 그리고 굳이 그 높은 데를 어렵게 해서라도 모니카가 직접 올라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 이 부부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예상이 되죠. 아마 여기로 오는 것은 남편 뜻이었을 것이고 남편은 사실 이제 이야기를 무조건 먼저 저질러 놓고 그리고 또 이 모든 일이 가족을 위한 것이다. 너희들은 따라와라 라는 입장을 갖고 있고 아내는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반대 의견들을 갖고 있죠.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전형적인 상황이고요. 애초에 이사를 하는 장면 자체가 이 아버지가 어떻게 생활을 하는지 그 다음 어머니는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으로 설정이 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9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에 대한 부부의 태도가 묘하게 다르던데 네, 이 제목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사실은 일부러 그런 것 자체가 물론 드라마트루기의 방식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두 주인공이 서로 정반대로 영화 속에 설정이 되어 있어요. 단순히 성별뿐만 아니라 남자는 말하자면 로맨티스트입니다.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상대적으로 리얼리스트, 현실주의자예요. 그 다음에 남편은 또 어떤 사람인가 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남자의 어떤 그 용도, 남자의 책임,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큰 컴플렉스나 어떤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이 수평아리들을 죽이는 거를 아들한테 말하면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남자들은 능력이 있어야 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평아들이 다 분쇄기에 들어가서 사라지는 곳에서 이 남자는 그런 걸 다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아내는 가족끼리는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끌어가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이 계속 충돌하고, 남자는 대화를 할 때도 뭔가 본인이 불편하거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을 상대가 하면 안 들리는 척 다른 화제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화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아내 입장에서는 매번 따라가기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상처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영화에서 초반에 묘사가 됩니다. 가장 결정적으로 그게 묘사가 되는 게 한국 교회에 관한 부분이에요.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 한국에 대해서 남편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국 사람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가 질려 있다고 생각해요. 중간에도 뭐라고 그럴까요? 그 텍사스에 있는 대도시랑 원래 계약이 될 뻔하다가 파기가 되잖아요. 상대는 한국 사람이고 교민이겠죠. 거기서 화를 내면서 한국 사람이나 이 대도시 사람들 정말 믿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뭐 교민들이 다 그런 게 아니지만 어떤 교민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식의 발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마 추측컨대 시애틀에 처음에 왔었고,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에 왔고, 마지막으로 아칸소까지 가는 그 사이에서 몇 년 되는 그 이민 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 사람 못 믿어 라고 자기가 한국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을 이민자로서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주로 그런 상처를 어디서 받았을까? 한국 교회에서 받았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우리 그 이민자의 역사에서 한국 교회의 어떤 그 역할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사회사적으로도 그럴 텐데, 근데 그런 과정에서 아마 본인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죠. 반면에 아내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냐면, 한국 하면 그리운 곳하고 향수,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냐면, 꿈에서 천국을 본 아이들에 관한 이야기를 소망에 가깝게 아이한테 계속 얘기를 해주는데, 그 아이들을 꿈꾸는 그 아이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냐? 한국에서 그런 꿈을 꾸는 아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립고 뭔가 돌아가고 싶고 이런 애틋한 곳인 거죠. 거기서 오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자기 엄마인 할머니인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할머니의 위치가 영화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결국은 아내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그 타협책의 일반으로 할머니가 오기 직전까지는 먼저 교회 한번 데려다 주잖아요. 아버지 입장에서. 자네, 당신 너무 외로우니까 우리 교회 한번 나가자 해서 교회를 데려가는데, 아빠는 한국 교회 가기 싫거든요. 또 주변에 한국 교회가 없겠죠. 아칸소니까. 그러니까 백인 교회를 가게 되죠. 근데 아내는 그렇게 가고 싶었던 교회를 가는데 딱 한 번 가고 다시는 안 가기로 결심합니다. 왜 그랬을까? 아내는 교회를 가고 싶었던 게 아니라 한국 교회를 가고 싶었던 거죠. 남편은 교회는 데려다 줄 수 있지만 한국 교회는 가기 싫은 거죠. 그런 부분에서 두 사람은 한국에 대한 입장에 정반대의 위치에 놓이게 되는데,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갈등의 축을 이루고 있다. 네, 더 자세히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제 자세한 이야기는 스포일러 때문에 얘기도 못하고요. 또 영화를 보시면 훨씬 더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어떤 걸까? 미국 이민은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라는 것인데, 네, 뭐 조선시대 말기는 한국의 상황이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었고,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미국에 처음 이민을 가게 된 것은 1903년 이렇게 보통 이민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와이에 대한 이민이 최초의 이민이었었고요. 하와이는 그 사탕수수 밭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사탕수수 밭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필요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민을 끌어들였는데, 그 직전까지 가장 많이 온 사람들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하와이에 일본계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많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처음으로 이민을 가게 된 게 하와이였습니다. 근데 이제 당시에 보수적인 한국의 풍토에서 이민을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민을 독려를 해야 되는데, 미국의 그 하와이의 사탕수수를 농장들을 운영하고 있는 협회 사람들이 대리인들을 내세워서 한국에서 광고도 했어요. 여기 오면은 굉장히 따뜻한 곳이고 일자리에 대해서는 항상 열려져 있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약간 과대 광고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했을 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설득했던 사람들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인천 지역에서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특히 이제 감리교인들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당시에 한국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 하와이로 이주했던 그 초기 이민자들은 꽤 적지 않은 수가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미국으로 이주를 할 때 최초의 단계에서부터 한국 교회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이 사실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1905년이 되면 일본이 한국에서 이민을 못 가게 만들어요. 자기 국가의 이익이 나쁘다고. 1905년이면 을사조약이 있었을 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이민이 열리기 시작하게 된 것은 구체적으로는 한국전쟁 이후인데, 한국전쟁 과정에서 한국에 참전하는 미군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미군들의 일부가 한국 여성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주를 하니까 한국 여성 입장에서는 결혼 이민을 하게 되죠. 혹은 이제 전쟁 고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니까 전쟁 고아들이 미국으로 입양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입양 이민과 결혼 이민을 통해서 50년대부터 이민을 사실은 시작한 그런 좀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이 미국 이민들이 이렇게 크게 팽창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이민자들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1965년 이전까지는 유럽 쪽으로부터는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였어요. 다시 말하면 백인들인 것이죠. 근데 비유럽 이민들, 뭐 라틴 아메리카라든지 아시아계 쪽은 쿼터를 줘가지고 굉장히 적게 받았어요. 1년에 수백 명 정도. 그러다가 65년도에 미국의 60년대는 이제 이상주의 물결도 있고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그런 시대로 가는 어떤 시대였으니까 그 상황에서 이민법이 바뀌어서 아시아계 이민을 65년 이전보다 무려 100배가 넘게 받아들이는 식으로 개방을 하게 돼요. 바로 그때부터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기 위한 어떤 열풍들 같은 것이 일어나게 되고 그것이 본격적으로 폭발했던 시기가 바로 1970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제이콥과 데이빗이 이민을 갔던 바로 그 시기였죠. 그러면서 이민을 가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병아리 감별사 같은 이 기술들을 익혀서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아는 이민들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것이 대략 1987년, 88년까지 한 해에 거의 3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이민을 갈 정도여서 그 당시에 이민 간 친척들이 아마 주변에 한두 분씩 다 계시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다가 88 올림픽이 생기게 되고 90년대가 되면 한국이 경제 성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이민의 메리트가 없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민 수는 점점점 줄어들게 되는,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이민 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이런 어떤 역사적인 맥락이 있는데 이런 맥락이 고스란히 제이콥의 가정의 역사 속에서 미나리에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라면 또 아직 안 보셨으면 미나리 굉장히 보시고 싶을 텐데 오늘 이야기 떠올리시면 아마 더 재밌지 않을까? 스포일러 또 얘기 안 했으니까 그렇게 한번 또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처럼 앞으로도 어떤 중요한 그리고 재미있는 그리고 즉각적으로 다뤄야 될 것 같은 그런 이슈가 있으면 저희가 파이하켓 스페셜을 통해서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